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이제 24일 날 업로드를 하고 나서 25, 26, 27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사정이 좀 생겼는데요. 24일 날 업로드를 하고 나서 제 데스크탑이 고장을 일으켜가지고요. 맛이 갔습니다. 이 삼성 정품이었는데 2012년도에 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꺼져가지고, 뭐 이제 근데 또 켜지기도 해서 이제 중간에 뭐 자료들은 다 어차피 자료는 제가 다 외장하드에 보관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데이터는 다 뺐습니다만 남아 있는 데이터는 언제 또 꺼질지 모르는 컴퓨터를 안고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급하게 주문을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역시 쿠팡입니다. 가격도 제일 쌌고요. 역시 삼성 데스크탑을 배송을 받았습니다. 배송을 받았고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DM500 S9A-A38 모델입니다. 저는 뭐 게임을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이제 25일, 26일은 이렇게 이제 어영부영 갔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이제 26일이 성적 채점에서 이제 입력하는 마감 기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이제 시간을 줘서 리포트를 다 받아가지고 24, 25, 26 이렇게 이제 채점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전체 강의 진행하는 게 3개인데 하나가 이제 47명짜리고 또 하나가 57명짜리고 나머지 하나가 64명짜리입니다. 이래가지고 강의 한 개당 학생 한 명당 리포트를 2개씩 써야 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는 대신에. 그래서 그걸 도합하면 대략 한 300편 가량의 각 20장짜리, 뭐 10장짜리도 있고 20장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 잡아가지고 한 10장이라고 보고 10장짜리 리포트 300개를 이 사흘 만에 읽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는 그렇게 보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27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뭐 일회성입니다만 게스트로 잠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녹음을 했고요. 팟빵에서 녹음을 했고 담배 피우러 나오시는 최욱 씨도 제가 봤습니다. 최욱 씨는 잘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잘생겼고요. 뭐 키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훈남입니다. 제가 출연한 팟캐스트는 12월 30일쯤에 아마 방송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사시 연대기라는 방송이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오창석 씨 그리고 이제 세작님 그리고 남태우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진행을 하시는 방송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 성향이 약간 사시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진보에 가깝죠. 또 이제 약간 정의당 쪽에 가까운 어떤 약간은 좀 미묘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긴 한데 어쨌든 인연이 돼서 제가 출연을 했고 녹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분들 만났고요. 녹음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편집 중이실 텐데 월요일날 만약에 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이 없다면 제가 편집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27일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기 때문에 28일 오늘에서야 비로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신 분들께 당연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업로드가 안 된다 그러면은 트위터에서 저한테 바로 DM을 날리시면 제가 언제쯤 업로드가 될 건지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친절합니다. 그냥 퍼블릭에다가 이렇게 왜 업로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바로 DM을 저한테 주십시오. 야, 왜 안 올리냐? 언제 올라올 거냐? 바로 DM을 주시면 제가 화들짝 놀라서 바로 녹음해가지고 바로 올리는. 저는 고객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바꾸고 물론 제가 컴퓨터가 한 대인 건 아니고요. 저 노트북도 하나 있는데 뭐 업무상 쓸 때는 사실 데스크탑을 쓰는 게 좀 편하거든요. 제가 모니터가 2개
모니터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제가 한 모니터 4개짜리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또 그래픽 카드를 바꾸고 뭐 전원도 늘리고 해야 돼서 그건 좀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모델이 이번에 새로 구입한 데스크탑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게 이전에 쓰던 삼성 그 껌껌하게 보이네요. 이전에 쓰던 삼성 모델입니다. 자, 다시 카메라 원위치로 하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격분한 공수처 수정안 박주민 의원이 밀실서 주도했다라는 12월 2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회 4+1 협의체가 내놓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독소 조항을 급하게 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받고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 윤석열 총장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주민 의원이 4+1 밀실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검은 다음 날인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과잉수사나 문객이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현직 검사는 민주주의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데 공수처가 모든 검찰 사건의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건 초헌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 최종 인사권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별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명 자격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큰 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 측 입장은 뭐냐, 이걸 주도한 박주민 의원 측 입장은 뭐냐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주민 의원 측은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공수처 사전 보고 조항은 검찰 쪽을 잘 아는 다른 의원이 제안했다라고 이제 자기는 자기 책임 아니라는 식으로 빼고 있죠. 그러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규모가 작은 공수처에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알려주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기능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언론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수처 법안이 어떤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검찰을 무시하는 거다. 또 윤석열 총장이 격노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큰 싸움, 대단히 어떤 이게 뭐 앞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는 뭐 이런 큰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기사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 쪽 민주당 쪽 입장은 뭐 이건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어차피 현실적으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사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격노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사 25명하고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사실 이게 큰 조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포함되는 고위공직자는 뭐 3급 이상 일반 공무원들도 쭉 있지만 사실 핵심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경찰서 고위공직자들, 국정원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의 수사 정보 외에 모든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발 걸치고 있는 사람들, 국립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각 공사의 어떤 일반 직원들까지 모든 공무원 관련 범죄를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걸 수사하다가 이게 포착이 되면 이걸 바로 공수처 쪽으로 정보를 보내달라는 거죠. 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걸 윤석열 총장은 그럼 왜 격분하냐. 사실 모든 범죄 정보를 모아서 보내주면 이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짜리 작은 공수처가 이 정보를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걸 다 받아가지고 뭐 체크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의 범죄를 자기들이 취합하는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다 받겠다. 이 마인드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두 기관이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깔려 있는 그 숨은 의미를 윤석열 씨는 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일단 이 조항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법에 넣어놓게 되면 당장은 이 공무원 관련 범죄를 서로 주고받는 절차가 없더라도 검찰에서 극비리에 무슨 공무원 관련 범죄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공수처에서 이 조항을 들이밀면서 그 범죄 정보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범죄 수사든 간에 공무원 범죄 수사라면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위 수사 기밀을 언제든지 요구하면 빼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과거 국정농단 수사,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공수처가 와서 이 수사 정보를 미리 빼내갈 수 있는 거죠. 그 뭡니까 저기 박관천이나 하는 그 순경들이나 뭐 경사, 경위들이 개입돼 있는 직권남용 범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을 때는 청와대는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와서 이 조항을 들이밀면서 내놔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게 마치 마패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이. 이건 언제나 가능했던 일이냐? 여기 검사가 표현했죠.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법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70년대 80년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있을 때는 걔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에 와가지고 이걸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가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공수처의 역할을 그 정보기관이 했습니다. 그 정보기관의 임명은 당연히 정보기관은 당연히 대통령이 컨트롤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과거로.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를 활용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정보를 기초 단계의 수사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기소한 이후에 재판 중에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첩보 단계에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내사를 할까 말까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첩보를 발견해서 내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와서 이 정보 가져가 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문계기 수사를 할 수 있죠. 공수처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시작하겠다고 또는 공수처가 이 관련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관련한 다른 건을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면 검찰이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는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끄러워지고 검찰 수사는 당연히 방해받겠죠. 검찰의 내사도 포함해서. 이렇게 수사 기밀을 소위 법 규정을 넣어놓고 이 규정을 이게 근거해서 수사 기밀을 빼내가겠다고 하는 이런 목적이 빤히 보였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위헌적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그 70년대 80년대 권력의 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건 왜 그랬냐? 권력이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를 통해 가지고 검찰권을 계속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말 안 듣는 검사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사표 쓰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쫓아냈었죠. 그 소위 말해서 1987에서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헌법에서는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검찰만이 유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규정이 완비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권에서도 그 검찰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왔고 과거처럼 정보기관들이 검찰 인사에 또는 검찰의 수사에 이래저래 못하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뭐 공수처가 솔직히 그 존재 근거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패 수사, 부패 비리, 범죄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니까요. 만약에 걔들이 제대로 못할 경우에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밝혀내게 되면
공수처는 그만큼 욕먹는 꼴이 될 테니까 뭐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빼내가서 소위 말해서 물타기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 부패한 고위 권력자하고 결탁이 됐을 경우에 공수처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정보, 소위 말해서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뭐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진짜 만약에 범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만들고 검찰은 검찰대로 만들어져서 검찰, 경찰, 공수처 간에 서로 범죄 정보 교류 시스템을 상호 협정을 맺어가지고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어떤 기관도 그런 식으로는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박주민 의원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뭐 경찰하고 검찰에서 지금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것처럼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데요. 검찰하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서로 확인되거나 서로 필요한 정보 외에는 교류를 안 합니다. 그래야 범죄 기밀, 정보 기밀이 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교류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합니다. 공수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법률에 이런 조항까지만 넣어놨냐. 아주 민감한 정보를 공수처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필요할 경우에 검찰에 이 조항을 들이밀고 내놔라 라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걸 넣어놨겠죠. 박주민이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있고 한 5개월 전 상황이라고 보시죠. 한 5개월 전에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 지금의 5개월 전에 만약에 이런 형태의 법률 조항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공수처는 청와대와 교감을 하고 있는 그 공수처는 검찰에게 이 법규 조항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이밀면서 지금 검찰이 조국 수석 관련해서 어떤 내사를 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검찰 수사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이 독소 조항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주민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순수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는 순수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이게 뭐 거리의 변호사네 뭐네 해서 뭐 돈도 잘 못 벌고 뭐 외모 관리도 잘 못하던 사람 양반이었는데 맨날 이제 봉투 남발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고 막 이랬었죠. 그러다 세월호 희생자들 쪽에 붙어가지고 좀 도와주고 무료 법률 뭐 해주고 뭐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크게 좀 소송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 딴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도와준다고 같이 앉아서 뭐 같이 울어주고 이랬었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걸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이제 뭐 머리도 정리가 되고 옷도 이제 갖춰 입고 다니고. 근데 4년 내내 그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뭐 하셨나요?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세월호를 건져낸 것도 아니고 주렁주렁 배지만 달고 다니셨죠.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제가 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이런 부류입니다. 남 핑계 대면서 뭔가 하진 않고 계속 남 핑계를 대면서 그 핑계로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을 자기의 자산으로 바꿔서 개인적인 영달을 보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샌드위치 먹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하는 게 무슨 개인적인 영달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길바닥에서 그냥 자기 양심하고 다르게 이렇게 뭐
뭐 양심껏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인권 변론하고 무료 변론하고 다니면 돈은 별로 크게 못 벌거든요. 그런 길바닥 변호사 역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엿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보좌진들 거느리고 검찰개혁 특위위원장까지 하면서 또 세월호를 팔고 있죠.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해경 간부들이 줄줄이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하시겠답니다. 국회의원은. 제가 박주민 의원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이재정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앞으로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곰곰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던 그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의 약속을 얼마나 임기 중에 지켜왔는지, 만약에 내가 그걸 못 지켰다면 그게 남 탓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일을 안 했기 때문인지, 아침 저녁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주 아무 의미 없는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할 게 아니라 진짜 청와대를 찾아가고 검찰을 찾아가고 해경을 찾아가서 뭔가 밝히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편안한 국회의원석에 앉아서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표결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노란 리본이 달린 가방을 메고 퇴근하시면서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 지난 4년 동안 뭘 하셨는지 반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국가의 세금을 받으면서 여의도에 꼭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 길바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법 조항이나 만들지 마시고요. 1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